네, 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의 제목은 이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지만 잘 모르고 쓰고 있는 이 열과 그다음에 온도가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물질의 이 열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분야를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열,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 온도, 부피, 압력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연력학에 이제 두 개의 법칙이 있는데 그 제1법칙과 제2법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무엇인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인데도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머뭇거리게 되죠. 예, 우리가 보통 정성적으로는 온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 뭐 이런 것인데 도대체 그 뜨겁거나 차갑다라는 게 뭘 무슨 내용이냐 또는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이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흐리게 적어놨는데 그 정량적 정의는 온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온도계로 재는 물리량입니다. 뒤에 온도계가 뭔지를 다시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그 19세기에 이제 연력학이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력학을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원자나 분자들로 되어 있고 그 원자나 분자들이 가진 이 평균적인 이 에너지,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온도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을 못해도 우리가 느끼죠.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체가 이 온도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 감각은 이 생명체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죠. 온도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화학 반응, 그러니까 이뭐 탄소와 관련된 중합체들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가는데 그 화학 반응이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감각 기관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그 인간의 이제 이 피부를 보여주는데 이게 보면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피부 끝에 와 있는 신경 말단에서 이 고통과 이제 온도 같은 걸 이제 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감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촉각으로 알아내는 온도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이런 경험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왼손은 찬물에 넣고 오른손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그걸 동시에 빼서 가운데 이제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그럼 이게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 차가운 물에 넣었던 손은 이 물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이제 이 뜨거운 물에 넣었던 손은 이 물이 차갑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열의 이동 그 온도 자체보다는 열의 이동에 통해서 그 피부에 일어난 변화 이거를 이제 감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도를 같이 맞춰 놓은 그냥 놔둔 나무 조각하고 금속 조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손을 대보면 이 금속 쪽이 더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온도는 똑같지만 그 금속은 열 전달이 잘 돼서 손에 있던 열이 금속으로 잘 빠져나가서 이게 더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의 감각이 이렇게 그 온도 감각이 뭐 정밀하진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온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온도라고 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그냥 정량적으로 제일 쉬운 용어가 온도계로 재는 물리량이라 그랬죠. 그럼 그 어떻게 재냐라는 건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특성이 변하더라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으로 이 온도를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단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부피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변하거나.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이 전기적인 특성으로 저항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게 이제,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 온도를 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질들은 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온도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이제 온도계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이런 이 부피 변화를 이제 써서 이렇게 온도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알코올이나 이 수은 같은 물질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액체를 쓰는 게 쉽습니다. 물론 이제 고체를 써도 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온도계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온도를 정하려고 하면 여기에도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 표준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사람이 이제 1724년에 파레나이트라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파레나이트라는 분은 그러니까 세 개의 기준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염수라고 하는 게 이제 물에다가 소금 잔뜩 녹인 거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어는 점, 이건 그냥 물이 어는 점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는 점을 이제 32도 F로 잡고 사람의 체온을 96도 F로 잡아서 이렇게 그 눈금을 매긴 거를 이제 파레나이트,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화씨라고 하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그 후에 이제 이 셀시우스 섭씨로 대체가 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셀시우스가 이제 그 온도 기준을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물에 어는 점을 0도씨, 이제 물에 끓는 점을 이제 100도씨로 해서 이제 온도 기준을 맞췄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쓰는데, 사실은 물에 어는 점, 끓는 점을 얘기할 때도 여기는 온도만 얘기했는데 이제 압력도 밝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거 이 대기의 압력, 그러니까 1기압에서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19세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연력학이라는 걸 연구하면서 1848년에 켈빈 경이 이 기체 온도계를 이제 썼는데, 그러니까 기체는 그 부피가 많이 변하는데 그 온도에 비례해서 부피가 변한다라는 이제 사실을 알아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이제 기체 온도계를 표준 온도계로 쓸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절대 영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기체의 온도와 부피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는데,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밝혀져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온도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 기체들이 어느 시점에서 다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가지만 내가 이 기체 상태에 있을 때 거를 내가 외삽을 해보면 이게 뭔가 부피가 0이 되는 그런 온도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 0도가 존재할 것 같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물리학에서는 이제 표준 온도계로 기체 온도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0도라는 게 이제 정의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발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표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1990년에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셀시우스에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아예 그 온도와 압력이 다 정의가 되도록 이 물의 삼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켈빈이라는 국제온도 단위를 새로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가까이에 있는 근래에는 그러니까 이런 물질 뭐 이런 걸로 기준을 삼으면 물질에 따라서 또 뭐 표준이 달라지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의 기본 상수를 가지고 이제 온도 표준을 정하자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이 볼츠만 상수를 가지고 이제 이 온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볼츠만 상수가 뭐냐 이제 궁금할 텐데 이 뒤에 이제 그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볼츠만 상수를 이 숫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켈빈의 정의가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 켈빈이라는 단위가 섭씨하고 눈금은 똑같은데 기준이 되는 0점만 다르다. 그래서 섭씨 0도가 이 절대 온도 켈빈으로는 약 한 273.15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도에 따른 이 부피 변화를 열팽창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열팽창의 정도는 이 기체하고 그다음에 액체 고체가 크게 다른데, 이 기체 상태로 되면 그 변화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이 부피가 커진다라는 것이 이제 이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체 고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물질에 따라 좀 많이 되는 게 있고 적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이 알코올이나 수은 온도계를 이제 만들어 썼던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이렇게 뭔가를 담는 이런 그 탱크 같은 거를 이제 밤새 이제 청소를 했는데, 그 청소를 할 때 이제 따뜻한 물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럼 보통 여기 이제 그 뚜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출입구를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밤새 놔뒀으니까 그러면 식어버리겠죠, 안에가. 그러니까 데웠다가 식어지면 기체는 이 그러니까 부피가 주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부피는 일정하니까 이제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밖에 이제 대기압의 압력은 일정한데, 저 탱크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 압력 차에 의해서 힘을 받을 거고, 그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제곱센티미터당, 그러니까 1kg 중에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면적이 크면 그 일기압의 힘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뭐 차이가 완전히 일기압은 아니겠지만, 그 차이가 커지면 이렇게 큰 탱크도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긴 다리 같은 걸 만들면,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게 고체로 되어 있지만 고체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근데 이렇게 길면 그 영향이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바짝 이제 줄어들었다가 여름철에 늘어나면서, 저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이제 휘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리 같은 데 지날 때 보면은 전체 다리를 하나로 다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 일정 길이마다 부분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 붙이는데, 그 이어 붙이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면은 이 틈이 이제 줄어들어 있으니까 조금 벌어졌다가,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서 좀 이제 늘어나면 이렇게 딱 버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여유를 둔다라는 거를 이제 이,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보통 뭐 퀴즈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 철판에 이제 구멍이 이제 뚫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이 철판을 온도를 높여서 가열을 하면은 철판이 늘어나겠죠? 이 늘어나면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예. 그 뒤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구슬이 통과를 안 하는데, 내가 가열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요 안에 구멍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니까 이것도 줄어드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뭐 재미삼아 풀어보는 퀴즈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열을 가하면 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 열을 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에 열을 가하거나 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본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 뜨거운 물체를 이제 접촉하는 거죠. 뜨거운 물체에 접촉을 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햇볕 같은 걸 쬐보면 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사를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뜨거운 커피 같은 거를 이제 그냥 놔두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복사를 방출하면서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알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물을 같은 것도 막 휘젓거나 하면 온도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물체 같은 거는 세게 문지르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찰열이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으로 열을 가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방법들이
그러니까 결국 열이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고,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 여기서 처음에 봤던 이제 뜨거운 물체하고 접촉하면 거기서 뜨거운 물체에서 열이 이제 차가운 물체로 옮겨온다. 이런 게 이제 전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의 이동은 없이 열만 전달되는 거를 이제 전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물질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대류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숯불을 피워서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여기에 무슨 오뎅 같은 게 담긴 같은데 이걸 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끓이는 과정에 이렇게 열이 여기 있던 열이, 그러니까 이 열은 이 숯에서 온 거겠죠. 수체 화학 반응에서 온 열이 여기로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다양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직접 접촉은 없죠. 그래서 일단 불꽃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류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 뜨거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대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체에서는 이 복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자기파가 여기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끓는 물 안에서도 사실 이 바로 달궈지는 이 밑에 있는 물과 이 위에 있는 물이 온도 차이가 생기겠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면 이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사는 이렇게 전자기파가 나와서 전달되는 것.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열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거는 이제 그 정확한 관계식을 써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그 물체의 온도는 이 전달된 열의 양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해준 열을 이제 Q라고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Q라고 쓰면 그 물체의 온도의 변화, 그걸 내가 델타 T라고 쓰죠. 이 두 개가 이제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열이 이제 두 배로 가해지면 온도 변화가 두 배만큼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이 비례 상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보통 이제 C라고 쓰는데 이걸 이제 열 용량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히트 캐패시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물체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체가 당연히 크면 이렇게 더 많은 열을 가해야만 온도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크면 열로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에도 영향이 있겠죠. 예를 들어 바위로 되어 있느냐, 뭐 금속이냐, 물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질의 특성을 뽑아내려면은 그 물체의 특성을 일부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 용량이라고 이렇게 큰 C로 썼던 거를 이렇게 이 질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빼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남는 상수를 이제 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스페시피키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체의 특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 물체가 어떤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느냐에 나타내는 걸 이제 이 비열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걸 정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온도, 그죠? 그러니까 온도는 이미 온도계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온도를 정했죠. 그럼 내가 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단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량의 단위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보니까 옆에 이 질량으로 나눈 이렇게 비열이라는 게 관계가 되니까 물질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저 열량을 정의하려면 기준이 되는 물질을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물질인 물을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물을 기준으로 잡아서,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이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칼로리라는 단위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 1g을 이 섭씨 1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열의 양을 이제 1칼로리라고 부릅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여기 그 칼로리의 C를 대문자로 이제 써서 이걸 큰 칼로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1kcal, 그러니까 1000칼로리의
이제 해당을 합니다. 자, 네, 여기에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다 이 비열을 이제 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물의 비열은 딱 정해지는 겁니다. 1 그 칼로리 그러니까 퍼 1도씨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으로 또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비열을 이제 물과 비교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의 이제 비열을 이제 나타내 놨는데 지금 아마 여기는 이제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1칼로리를 가했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비열의 이 이제 역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수록 비열이 작은 거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도씨 올라간다라고 1칼로리를 넣었을 때 그게 1칼로리의 정의였죠. 그래서 물은 여기고 그 대부분의 물질들이 보면 물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보다 비열이 많이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이제 물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렇게 물보다 많이 작다. 특히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비열이 많이 작죠. 그러니까 쉽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물이 이렇게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열이 큰 물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현상 같은 거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 열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인데 이 18세기에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이론이 이제 열소 이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열소라는 게 물질마다 다 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이동하면 열이 전달되는 거다 뭐 등등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마찰 같은 거를 시켜보면 끊임없이 열이 발생하죠. 그럼 그 열소라는 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냐? 뭐 물질 안에 들어있다 그랬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결국 이제 버려지고 이 19세기에 이제 와서 이 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의 정체를 이렇게 밝힌데 이렇게 그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여기 있는 이 주울이라는 분인데 이 주울은 실험을 해서 그 실험 장치가 요 옆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물을 이렇게 바람개비로 이렇게 휘저어주면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개비를 돌리는데 내가 물체를 매달아서 추를 달아서 이 추가 내려가는 걸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추가 이 해준 일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내면 결국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게 열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열이 결국 이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 에너지에서 왔으니까 결국 이 에너지와 열이 이제 같은 것 아니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줄은 저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의 단위로 썼던 이 칼로리라고 하는 온도를 높이는 열의 개념이 이 일을 해주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1칼로리가 대충 4.186, 보통 그냥 4.2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결국 일과 열은 모두 이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는 걸 했고 그래서 저 주울은 저걸 통해서 이 열까지 포함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뒤에 나올 이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비교를 해보자면 대략 이제 2칼로리가 10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10줄이면 어느 정도냐? 10줄이면 1kg 물체를 이제 1m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죠. 근데 1칼로리는 그러니까 10줄이 대략 2칼로리니까 그러니까 물 1g의 온도를 2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죠. 그럼 물 1g 굉장히 작죠. 그거를 2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면 1kg 물체를 1m 들어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여러분들 이게 보통 사 먹는 음식에는 열량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략 보면 이런 라면 하나에 500kcal, 그러니까 500큰칼로리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에너지 양이냐를 해보면 칼로리를 이제 이 주울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200만 주울이 되는구나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물체를 끌어올리는 거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몸무게가 70kg이다 그러면 그 G를 붙여야죠. 중력과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3km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면 하나 먹은 그 열량이면 그 3000m짜리 산을 올라갈 수 있다. 대략 이런 건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몸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죠. 예,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다. 네. 그러니까 500kcal면 여러분들의 몸은 그러면 몇 도를 올릴 수 있나? 온도를 예, 7도씩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대략 이제 이 열량과 에너지에 서로 이게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이 이동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다루는 이 분야를 이제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력학에서는 그럼 무엇이 변하는가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연력학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연력학 변수에는 온도, 압력, 부피 이제 이런 기본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들어간 열의 양, 그 다음에 밖에서 해준 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에너지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열과 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 어려운 개념의 이 양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엔트로피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연력학 제2법칙과 이제 관련된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양들이 평소에 이제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온도는 우리가 다뤘고 부피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이제 압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압력의 단위는 그 힘의 단위를 이제 면적의 단위로 나눈 그 힘의 단위를 뉴턴을 쓰면 면적의 단위를 이제 미터 제곱을 써서 이 단위를 이 파스칼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또 기압이란 단위 많이 쓰죠. 이거는 이 지표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해수면에서의 이 대기의 압력인데 이 파스칼 단위로 고쳐보면 대략 이제 10만 파스칼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이제 이 압력 같은 거 이제 변환하거나 할 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1기압이 10만 파스칼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런 연력학 변수들이 이제 변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계가 있을 거고 그 계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저런 게 변하는 과정이 되게 이제 환경과 그 개가 그 개는 이제 환경으로부터 열과 물질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통 이제 다루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닫힌 개와 열린 개라고 하는 건 이 열과 물질의 교환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있으면 열린 개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닫힌 개 또는 이제 고립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열과 물질을 이제 받거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열 현상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단순히 변화하지 않고 이 밖에서 들어온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열을 일로 변환해 주는데 그런 걸 이제 열기관이라 그럽니다. 특히 이 19세기에 저런 연력학을 열심히 연구하게 된 게 결국 그 전 세기에 이제 증기기관이 등장했고 그 후에 또 19세기에 내연기관이라는 것도 등장하는데 이렇게 내가 열을 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연구해 보자는 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몸 같은 것도 다 이 열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의 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열의 공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이라는 게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시작은 했지만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그러니까 이런 열기관 같은 거를 이제 이해를 해서 결국 19세기 말에 되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원자나 분자들의 이 에너지, 특히 이제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열 현상이 있죠. 그래서 뭐 열을 가해주면 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이 표준이 될 만한 현상. 그다음 특히 19세기에 이렇게 연력학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떤 정보를 줬고
결국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기체의 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세세히 밝힌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 세기들부터, 그러니까 18세기 때부터 이 기체를 가지고 많은 그 관찰, 실험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 법칙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한 게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뭐 온도가 일정하면 내가 압력을 높여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리 눌리면 부피가 줄어든다. 지금 이제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있던 거에서 내가 이걸 눌리면 부피가 줄어들면 대신에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이제 일정한 압력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온도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요 V 나누기 T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면 내가 T를 올리면 V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도에 비례해서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 기체의 부피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율이 일정하다.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 게이르삭의 법칙은 이 압력과 그 다음에 온도의 비율이 또 일정하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의 그 법칙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이상기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PV는 nRT라고 적은 이 식이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에서는 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이 온도에 비례하는데, 그 온도에 비례하는 그 앞에 상수가 일단 여기 부피가 나오니까 양이 나오겠죠. 그 양이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걸 여기에 이제 n이라고 씁니다. 이걸 기체의 몰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있느냐. 여기도 이제 분자수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어떤 상수가 도입되겠죠. 그래서 이 상수를 이제 기체 상수라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요거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 기체 상수로부터 이 볼츠만 상수가 이제 또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이제 이 이상기체 법칙을 쓰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기체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이 19세기의 이제 중요한 과제가 이제 됩니다. 이 열 현상에는 그 두 개의 법칙이 이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어서 이건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물체의 운동을 다루면서 이렇게 그 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게 일정하게 보존된다였는데, 만약에 보존력이 아닌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게 있는 경우 있죠.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죠. 그럼 그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일어난 거냐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열까지 포함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였던 거죠. 결국 그럼 그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이 없어진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다른 에너지로, 특히 이제 대부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열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열 에너지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에너지는 다시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그거를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엄밀하게 어떤 개에 적용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닫힌 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이 에너지나 물질 교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럼 밖에서 들어오면 그것도 고려를 하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 닫힌 개에서 보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서 개가 한 일을 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에너지 총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내가 열과 일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 자세한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찰에서 나온 것이냐면, 우리가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해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연력학 제1법칙,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만으로는 이 설명이 안 되는 이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가지 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 열이 이동을 하는데 항상 보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더라. 이렇게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를 붙여 놓으면 뜨거운 물체의 열이 차가운 물체로 가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가 원래 같았던 두 물체가 붙어 있다가 열이 이쪽에 있던 열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는 차가워지고 하나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안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가는데 이렇게는 안 간다. 근데 그럼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보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난로의 열이 주전자로 가서 물이 끓는 일은 생기는데, 그럼 주전자에 있던 물의 열이 난로로 이동하면서 물이 얼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지? 열의 그러니까 이동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켈빈이라는 분이 관찰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을 전부 열로는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준 것들이 전부 마찰 같은 거를 통해서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열로 가는데, 반대로 내가 열을 전부 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다 이제 같은 현상, 그러니까 같은 규칙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용어가 이제 이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를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를 이제 가역 과정이라고 그러고,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두 개를 붙여 놓으면 같은 온도가 되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 대표적인 이제 비가역 과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비가역 과정으로는 이렇게 물 속에 잉크방울이 퍼지는 거.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잉크방울이 이렇게 넓게 확산이 되는데, 반대로 확산돼 있던 잉크방울이 이렇게 다시 모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대표적인 이제 비가역 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열이 이동하는 방향성이 있느냐, 또는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인데 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다 열로 갈 수 있는데 열은 왜 다 일로 못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찾다가 이 클라우지우스라는 분이 이 엔트로피라는 양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도입하면 앞에서 봤던 열은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라는 사실을 이 정량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엔트로피는 어떤 양이냐? 일단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 놓고 쓰다 보니까 그게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이제 개에 열을 가했는데 가해준 열을 델타 Q라고 쓰면, 그 개의 온도를 T라고 하면 델타 Q를 T로 나눈 만큼의 뭔가 이게 그 개의 이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엔트로피를 정의를 해놓으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이 닫힌 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가. 근데 이거를 이제 엔트로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자, 지금 이렇게 이 뜨거운 데서 이 차가운 데로 열이 흘렀다고 해보죠. 그죠? 그러면 이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뜨거운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와 차가운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전체 하나의 개로 보니까 전체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 뜨거운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뜨거운 물체의 온도분의 이 나간 열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물체는
그 차가운 물체의 온도분에 들어온 Q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나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Q는 똑같은데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이 TL이 더 작죠. 그럼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0이 됩니다.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델타 S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온도가 낮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되죠. 그럼 그거는 델타 S가 0보다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엔트로피라는 약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그 이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닫힌 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닫힌 계의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도, 결국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 변화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고립 닫힌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끝이에요. 감소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엔트로피를 써서 저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뭔가 이렇게 알아듣기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러니까 대충 열애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든지, 그다음에 이 일은 다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다 일로 못 바꾼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대충 개념적인 이해만 하시고, 그런 게 있다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약간 남발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어떤 오해들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만 한다.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닫힌 계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적어놓은 연력학 제2법칙은 닫힌 계의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맞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계는 닫힌 계가 아니라 열린 계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사람, 우리 몸 같은 경우에도 그 그럼 여기에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감소할 수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열린 개가 아니라, 아니 닫힌 개가 아니라 열린 개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뭔가를 들여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어야 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는 외부에서 들여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생명체라는 게 그런 개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린 상태로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열린 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따라서 다른 연력학 포텐셜을 쓰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피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피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는 들여와야 되는 거죠. 물질도 들여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이 헬르몰츠 자유에너지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엔트로피가 아니라 헬르몰츠 자유에너지는 이 증가할 수 없,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예, 이렇게 항상 음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는 부피가 아니라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거를 써서 이렇게 깁스 자유에너지는 이제 증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이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그 연력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그 동기가 됐던 게 바로 열기관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이라는 건 이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그림상에는 이게 이제 그
가스 터빈 같은데 제트 엔진 같은 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그 연료를 이제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 열기관이라는 걸 그래서 이 도식으로 나타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열기관에는 열원이 있고 온도가 더 높은 열원이 있고 이 열이 빠져나가는 온도가 더 낮은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이제 일로 바꾸는 거를 이제 이 열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기관 중에서도 가장 표준이 되는 기관이 이제 카르노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상기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압력과 부피를 이렇게 변환시켜 가면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이게 이제 표준이 된 이유는 이게 여기 보면 열기관이라는 게 항상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넣은 열 중에 그 중에 얼마나 E를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더 우리가 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제 이게 되는데, 카르노 기관은 이게 가장 이제 이 열기관의 효율이 높은 이제 그런 기관이고, 이 카르노 기관의 경우에는 요 열 효율이 이 여기 나온 그 높은 온도와 이 낮은 온도 요 두 개의 온도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상적인 기관인데, 실제 내연 기관은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고 약간 다른 이제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이 크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압축이 됐다가 팽창을 하고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 단열 팽창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이용해서 실제로 열기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 이제 앞으로 아마 내연기관이 곧 사라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휘발유 쓰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연료를 이제 이렇게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태우죠. 그러니까 연소를 시키면 그 연소할 때 나오는 열로 이거를 다시 이제 팽창을 시켜서 밀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빼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피스톤을 움직여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들여다볼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살피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걸 또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이제 해놓은 게 있어서, 실제로 그럼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어떤 과정으로 저 피스톤이 움직이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like, this is the most acoustically pleasing thing I've seen in a while. I just triggered it. Okay, this is pretty and all, but I want to understand exactly what's happening. We have the piston on the left moving up and down inside the cylinder and two valves on the right. Let's take a look at how a four-stroke engine works and count off each of the four strokes along with me.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is one of the valves on the right opens, allowing a fuel-air mixture to be drawn into the cylinder. This stroke is called the intake. When the piston gets near the bottom of the cylinder, the intake valve closes and then the piston starts to compress the gas. This is called the compression stroke. The third stroke is the pretty one. This is called the power stroke. The explosion happens and increases the pressure inside the cylinder, which applies force to the face of the piston, pushing it down. When all those gases have burned after that third stroke, the exhaust valve then opens, and the fourth stroke, called the exhaust stroke, clears the cylinder of all those exhaust gases. The intake valve then opens back up and the process starts over and over again. Timing is everything in an engine to make sure it works properly. For example, you want to make sure the spark happens just before the piston is at top dead center, because you want the pressure to be building up at the same time as that piston is ready to start moving back down. When you hear a person talk about the advancing or retarding of the timing of an engine, that spark timing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If you look really closely, you can see that the spark happens just before the piston reaches the top of the stroke. I asked Everett and Mike if they would dare to run the engine on gasoline for me because I wanted to see a brighter flame. I was really excited when they said yes, and I was even more impressed when they said that they could change that engine over in just a matter of seconds. So we're already converted? Like, you're done? That's it. That was fast. Man, that's good right there. Okay, now that you know how an engine works, watch each of the 4 strokes and see if you can identify each one. Intake, compression, power, exhaust. Intake, compression, power, exhaust. Now think about the engine in your car. All the explosions are synchronized together to make that one constant engine roaring sound. 네, 이번에는 이 열기관과는 약간 반대되는 이 개념을 가진 이 냉장고와 에어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냉장고와 에어컨은 이 앞에서 열기관이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을 보내면서 일을 뽑아내는 거라 그랬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 일을 해주면서 이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열을 이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안 해준다면 이 온도가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연력학 제2법칙의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해주면 이제 이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열을 온도가 높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 이제 쓰이는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온도를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낮추느냐, 그런 과정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 줄 톰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한 구멍 같은 걸로 이렇게 바람을 쭉 뿜어내면 이 바람이 뿜어져 나가는 거는 이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게 이게 이제 줄 톰슨 과정입니다. 그래서 좁은 구멍을 통해 바람을 불어보면 그 바람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서 약간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압력을 높여주는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나 에어컨 안에는 대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타용하는 이 물질을 이제 보통 냉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옛날에는 암모니아 같은 것도 썼다가 요새 냉장고 한동안에 프레온이라는 걸 썼다가 그게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고 저래가지고 다른 냉매로 대체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특정한 냉매를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컴프레셔라는 이제 그걸 돌려서 여기가 이제 이 전기를 쓰는 거죠. 일을 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하면은 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보통.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 이제 식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작은 구멍으로 뿜거나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런 스펀지 같은 데다가 뿜으면 이렇게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이러면서 온도가 이제 확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제 보통 이 냉매 같은 경우에는 이 액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차가워지는 데서 이제 열을 뺏어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화살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열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찬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열을 뺏어와서 다시 이제 이 들어온 거를 다시 압축하고 이렇게 해서 팽창시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반복시켜서 이, 이 차가운 곳에 있는, 그러니까 온도가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열을 이제 더 높은 곳에 와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 에어컨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을 빼놓고는 요게 이제 실내기에 있는 거고, 나머지 요 대부분은 이제 실외기에 이제 이런 장치들이 들어 있어서 이걸 돌려서 그 시원한 여름을 이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체를 이렇게 압축했다 팽창을 시키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 기체를 이제 액화하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기체를 이제 액화하는 게 그 온도를 낮추는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액화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이산화탄소는 액화가 아니라 이제 고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데도 썼고, 그렇게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로 우리가 더 낮은 이제 온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온도를 얻는 방법으로서 이 기체를 이제 액화하는 방법이 이제 쓰였던 겁니다. 근데 그 단계 중에서 사실 중요한 단계가 여기 그 기체 액화의 역사를 보시면 이 공기를 이제 액화하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근데 사실 공기라는 게 워낙 주변에 흔하게 있으니까 저걸 액화해서 낮은 온도를 이제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주로 그래서 이 공기는 이제 영하 한 180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하면 100도 근방에서 이제 액체가 됩니다. 그럼 그 정도의 낮은 온도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액화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이게 이제 액화기 전체인데 요 과정이 이제 압축을 해주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해준 다음에 이걸 쭉 돌려보내서 여기를 이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시키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액화가 일어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제 액화가 일어나서 여기 이제 액체가 쌓이게 돼서 여기가 얻는데, 이게 그냥은 하면 안 되고 보통 이제 이 과정도 이제 반전 온도라는 게 있어서 이 기체를 이 온도 이하로 낮춰야만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액화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이 압축해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도 자체를 이미 낮춰놓고 압축을 시작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로 계속 온도를 이제 낮추는 방법을 이렇게 이 압축을 했다가 팽창시켜서 온도가 내려간 것 중에 일부는 액화가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시 기체 상태로, 온도가 내려간 기체 상태로 이제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시 식히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 과정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공기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액화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장치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공기를 액화한 후에도 사실 이렇게 이 액화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공기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액화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와 헬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 잘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체 공기를 써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이런 이제 방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수소를 액화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이제 제임스 듀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런 걸 하려면 온도를 낮은 상태를 잘 유지를 해야 돼서 그런 장치로 이제 보온병을 발명해서 지금도 잘 이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액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기체가 이제 헬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방법을 복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 이 온네스라는 분이 1908년에 이 헬륨을 액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을 액화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로 4켈빈,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액체 헬륨에다가 이제 일부 금속을 담궜더니 이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발견하고 그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액체 공기를 평소에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물리학 실험실에서는 이제 가끔 보는데, 그래서 그런 액체 공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어떤 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It happened. Steve, we're doing this all with liquid nitrogen this Yeah, we are. morning. Okay, put on your glasses Okay. so we don't get the emails. Right. Nice. Got it? Got All it. right, perfect. We're set. Now we've got to have something that's cold. And so kids sometimes mistake this for water when you show it to them in school. Right. But this is liquid nitrogen. About 79% of the air that we breathe is nitrogen. And if you take that air and you compress it and you get it really cold, you get liquid nitrogen that really is not happy to be out right now because it's normally 320 degrees below zero. Wow. And so now it's boiling away. So it doesn't have to be hot to boil. It's just boiling away because there's enough energy there to be able to let those molecules release. Now grab some of the flowers. Okay. This is an awkward moment. I was in the store yesterday getting flowers and a lady behind me said, "Oh, for your wife?" And I said, "No, Becky Ditchfield on 9 News." And she said, "Oh." And I said, "That was awkward." That All was right, awkward. would you I'm just- sure you get much nicer flowers here, for your here wife, you go. Steve. So this goes down inside. So now we can actually extract the petal. Got it? So here Yeah. we go, here we go, here we go. Now, hold out your hand. It's perfectly safe. Really? It's okay. Just crush it. Really? Squeeze it. Whoa! Isn't that Oh, just that's really amazing? chilly. Isn't that amazing? Yeah. There you go. We squeeze like this. Extremely cold. So literally we can extract the scent from there as well. Oh, cool. Isn't that just amazing? And it always makes a mess wherever you are. And then these sit on your desk, which is kind of a nice representation of what the science guy gave I'll you. add that All with right. that bent can Absolutely, that I have there still. absolutely. Hey, here's a balloon that I blew up. And so Right. this has my breath inside, but if we get my breath really, really cold, Yeah.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we have to worry about a little later on with our tires, is that you never, are you worried? I'm Look at scared you. that thing's gonna explode or no, someth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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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teve. Because it's cold, it's going to now shrink, right? So those Okay. molecules a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gether, so it shrinks. And if we're careful, we can, now see, did the little bell go off? It Right? did, Ding, ding, like ding, what ding, ding. happens in See? winter with our tires. That's exactly right. And so you have to be careful not to fill your tires too full in the wintertime because when it heats up, then they get a little bit more pressure. Look at that. That's my breath that's inside as a liquid, and now it starts to turn back How into a cool solid. is that? Is that fun here? It's okay, blow on it. It's okay. It's not gonna pop. Bang! No, I was teasing you. That was mean. That was mean. Hey, watch this. I have this on the funnel, so now I can get some of the liquid Right. nitrogen like this. If we pour a little of the liquid nitrogen in, it just proves that it really wants to turn into a gas. So here, watch this. So now, Oh, cool. so now this is turning into the breath. You want to do this over Yes, here? All right, let's so do let's do this. this. All right. So now move this over here like Okay. this. All right. So now let me scoop up some of the liquid nitrogen. Right. And now it's okay. Hold on to this. Really? No, I'm serious. It's okay because it's styrofoam. Okay. Now here's what I want you to do. Just pour it inside. Just go ahead. Nice. Nice. Isn't that just beautiful? This beautiful little awesome. cloud. I'm going to put some stuff on the website about liquid nitrogen because there's a way here in Colorado that teachers can get a liquid nitrogen kit to play with. So you How tell them about that and cool. I'll do this. Ready? Log on to our website on 9news.com for more of that information as everything okay? goes everywhere. And of course, you're going to be on Ellen doing this in way bigger proportions a little bit later on this week. Yeah, next week. Next beginning, week, next week. beginning of next week. right. Absolutely. All right. We'll be right Cool, back. Cool. Isn't that just amazing?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 극저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서 이 금속의 그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인데 그걸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저항이 사라지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기대를 갖고 많이 연구를 이제 했던 분야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이 자석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성질도 달라져서 이 강한 반자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를 아주 낮추면 이 점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유동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be seeing what happens when we put a superconductor on a giant neodymium monster magnet. So in order to cool this down, we need some liquid nitrogen. So I have here a ceramic with the acronym YBCO. It has yttrium, barium, copper, and oxygen in it. Now this is a type 2 superconducto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it can actually undergo quantum locking. So now what's quantum locking, you ask? Well, let me show you. Okay, put our superconductor down. Let's bring our magnet near it. Here we go. Whoa, picks it right up. Whoa, no way. Look at that.
It's like there's a string connected to it. There were more surprises ahead. In the 1930s, another strange phenomenon was observed at even lower temperatures. This rapidly evaporating liquid helium cools until at 2 degrees above absolute zero, a dramatic transformation takes place. Suddenly, you see that the bubbling stops and that the surface of the liquid helium is completely still. The temperature is actually being lowered even further now, but nothing particularly is happening. Well, this is really one of the great phenomenon in 20th century physics. The liquid helium had turned into a superfluid, which displays some really odd properties. Here I have a beaker with an unglazed ceramic bottom of ultrafine porosity. Ordinarily, this container with tiny pores can hold liquid helium. But the moment the helium turns superfluid, it leaks through. We call this kind of flow a superflow. Superfluid helium can do things we might have believed impossible. It appears to defy gravity. A thin film can climb walls and escape its container. This is because a superfluid has zero viscosity. It can even produce a frictionless fountain, one that never stops flowing. Superfluidity and superconductivity were baffling concepts for scientists. New radical theories were needed to explain them. 자, 이제 이 열과 온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열과 온도의 실체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자에 대한 생각은 이 화학에서는 이미 이제 19세기에 다시 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원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잘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19세기 그 후반으로 가면서 이 다양한 원소들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원소 주기율표까지 만들어지고 이렇게까지 됐지만, 근데 한 번도 그때까지 이제 원자라는 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자라는 게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습니다. 특히 물리학자들은 더더욱 그랬는데, 이 연력학을 연구하던 분들이 이렇게 원자, 분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체의 성질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에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전히 이제 이 원자가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세기로 넘어와서 이 원자의 실체를 조금 더 보여주는 현상이 하나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19세기에 이미 그 전에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꽃가루 같은 것들을 물에 띄워 놓으면 이 꽃가루가 막 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물 분자들이 무작위하게 운동하는 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원자가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양자역학 같은 게 이제 생겨나서 이제 원자를 우리가 이해까지 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 원자라는 게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원자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원자 하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영화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원자를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체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돌아다니면서 벽에 부딪힐 테니까 이 벽에 부딪히면서 운동량을 이제 전달하겠죠. 근데 그 운동량 전달하는 게 결국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 분자 하나가 제 충돌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이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눈 게 힘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체 분자 하나가 이렇게 충돌하는데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 기체가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기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평균을 내면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부터 벽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유는 운동량이 속력에 비례하는데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면 또 여러 번 자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또 빨리빨리 많이 충돌할 테니까 이제 V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가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관계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기체 분자가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체 분자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속도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내가 요거를 잘 보면 이게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그 기체 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은 분자들의 질량에다가 속력 제곱, 즉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얻은 이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식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이상기체의 이 법칙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앞에서 얻은 이 기체 운동론에서부터 얻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V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거를 이상기체의 법칙, 그 압력은 V분의 nRT라는 거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 요거와 요게 같다라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같은 거 없어지고 나면 이 3분의 1 mv 제곱의 평균이 이 r 나누기 na에다가 t를 곱한 것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게 이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이 기체 상수를 na로 나눈 걸 내가 이 볼츠만 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상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게 2분의 3 이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식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기체의 온도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체의 온도라고 하는 거는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결국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게 열이라는 게 뭔지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온도가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걸 약간 더 엄밀하게 다뤄보면 결국 온도라고 하는 건 이 평균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 분자 운동 에너지의 확률 분포까지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2인 이런 상태는 이제 이런 이 볼츠만 인자라고 부르는 이 비율에 비례해서 분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온도에서 이 온도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는 이제 많이 차게 되고 이렇게 분포까지 다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물질이 이제 원자 또는 분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로부터 이 연력학적 성질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고, 여기에 가장 기여를 하신 분이 여기 있는 이 루드비 볼츠만이라는 분인 겁니다. 자, 열과 온도의 실체를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부터 이제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느라고 도입했던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양도
그럼 물질이 원자로 돼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그 실체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 거시세계의 물질들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는 숫자가 이제 아보가드로의 숫자고, 그 크기가 우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니까 우리 한 줌의 그 물질에는 이만큼 많은 이제 원자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 엔트로피 개념, 그 다음에 왜 열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열의 흐름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은 이제 비가역 현상인지, 그러니까 한번 가면 안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체 같은 것도 이렇게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 상태를 구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큰 물체를 봤을 때 그걸 나타내는 상태를 이제 거시 상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거시 상태에 대해서 그 거시 상태를 만드는 원자들이 모두 어떤 상태에 있나,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는 걸 이제 미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의 구별을 이제 잘 해야만 이 엔트로피의 개념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동전 던지기의 예를 해놨는데, 사실은 동전 던지기 4번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게 이제 윷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윷 4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독에 걸린 뭐 5개가 있죠. 근데 그걸 동전 던지기로 하면 결국 동전의 앞면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 개도 없는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제 하나인 경우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독에 걸린 모에 해당하는 5개의 상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거시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몇 개, 뒷면이 몇 개, 또는 유시 독에 걸린 모 중에 어느 상태. 근데 그 같은 예를 들어서 개라든지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개 중에 어느 동전이 앞면이고 어느 동전이 뒷면이고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동전 하나하나의 상태를 다 따지는 걸 이제 미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 4개를 던지면 총 16개의 미시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2의 4승 해가지고. 근데 거시 상태는 앞뒷면 동전만 되니까 5개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 그러니까 거시 상태에 대해서 가능한 미시 상태 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 실제로 결과가 어느 상태에 있을 거냐라고 배팅을 하라고 하면 어디에다 배팅 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미시 상태가 제일 많은 거에 배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윷을 던져보면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물질이 이제 굉장히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을 거냐라는 걸 이제 이 주어진 거시 상태에 대해서 미시 상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 미시 상태가 많은 게 그 상태에 있을 확률이 이제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을 조금 더 엄밀하게 만든 게 에르고드 가설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에서 결국 이런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가 어떤 상태가 변한다라는 건 결국 원자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긴 할 텐데, 그걸 이제 미시 운동이라 그런다면은, 그런 미시 운동은 모든 가능한 미시 상태를 똑같은 확률로 무작위로 옮겨 다니는 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로 그러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은 거시 상태만 하니까 그 어떤 거시 상태가 관측될 거냐, 미시 상태가 더 숫자가 많은 것들이 더 나타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 확률이 큰 거시 상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평형 상태에 이를 텐데, 그러니까 그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미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은 거시 상태에
이제 머물게 될 거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이렇게 동전 4개 던진 경우에는 확률이 이게 높다고는 해도 이게 16분의 6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던져야 되는 동전이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다.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럼 거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진 않아도 앞면과 뒷면이 대충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그 과엽 비과엽 과정이 일어나는가를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처음에 이제 그 박스에, 그러니까 이 상자에 절반만 이 기체가 차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던 거를 내가 이 칸막이를 치워서 이만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분자들이 퍼져서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가 흔히들 예상을 하죠. 근데 이 예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상태에 머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지만 이 기체 이제 그 원자나 분자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있을 확률이 반, 이쪽에 있을 확률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동전 던지기를 계속 할 때마다 확률이 반반으로 가서 하나씩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태로 옮겨갈 거다. 그러니까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이 거시 상태, 그러니까 다른 거시 상태인데 그 미시 상태의 수가 이게 훨씬 더 많아서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런 거를 바탕으로 이 앞에서 나왔던 그 루드비 볼츠만이라는 분이 그 클라우지우스가 정의했던 그 엔트로피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가 들어간 열 델타 Q를 이제 온도로 나눈 게 이 엔트로피의 증가량이다라는 걸 했는데, 사실은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그 주어진 거시 상태에서 내가 미시 상태의 숫자를 셀 수 있다면 그 미시 상태의 숫자의 그 로그 값이 바로 엔트로피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가, 고립계에서는 그게 결국은 미시 상태의 수가 더 많은 상태로 계속 옮겨가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이제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그 후에 이제 약간 더 확장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런 그 엔트로피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온도도, 그러니까 온도계가 재는 양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온도의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걸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에 에너지를 늘려줬을 때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엔트로피를 정해서 이렇게 왜 엔트로피가 이 고립계에서는 항상 이렇게 감소는 못하고 증가를 하는데, 이게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게 그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인데, 물론 그 확률이 워낙 높아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건 너무 작아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열과 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그 열과 온도가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열과 관계된 현상에서 나오는 연력학 법칙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랬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의 이동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고립된 계 같으면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만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미시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대충, 그러니까 현재 이제 물리학이 그러니까 그런 열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정도까지만 이제 했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보겠습니다.